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입니다. 앞뒤 맥락을 자른 거라는 해명이 오늘 있었지만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두 후보자는 오늘부터 인사청문 준비에 이미 돌입했는데 첫 출근길 발언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보름 만에 김기현 대표가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이 대표 단식 중단을 권유하고 있지만 출구는 여전히 안갯소리죠. 나이트 포커스에서 오늘의 전국 소식 전해드리고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월 14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우리 안보를 위협하면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며 북한과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철도 노조가 수서행 KTX 도입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퇴근 시간 수도권 전철 운행률이 떨어지면서 열차가 지연되고 KTX 운행도 단축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신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고의 국방 전문가라며 신 후보자를 엄호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인사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보름째 접어들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직접 이 대표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는데 언론 단체들은 언론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학부모가 아이의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교원단체는 교권 보호에 큰 진전을 이끌었다고 환영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낼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논의됐습니다. NSC 상임위원회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 모두 무기거래,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면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가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전부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 다음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도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낼 전망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러 군사교류에 대해 윤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조치는 물론 다자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순방은 오는 18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으로 윤 대통령 연설은 우리 시각으로 오는 21일 새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세안 G20 정상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숨가쁜 양자회담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확정된 양자회담은 현재까지 30개 정도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막바지 외교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유엔 총회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총력 양자 외교를 펼치는 동시에 글로벌 기여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했다며 윤 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을 만든 1등 공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러 정상회담은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한 결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자극해 러시아가 북한에 급속히 기울도록 만들었고 한미일 군사협력도 오히려 북러 군사협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러 정상회담을 전 세계가 규탄한다며 이를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건 민주당이 유일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북러 회담을 비판하며 뜬금없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포기는커녕 온갖 퍼주기로 도발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음 행선지는 군 시설이 있는 하바롭스크주입니다. 푸틴 대통령 없이 김 위원장 홀로 러시아 극동 도시들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인데요. 김 위원장은 주로 군사 관련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정상회담 이후로 김 위원장의 나홀로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러시아 지도 간부들과 러시아 연방 무력 6회 공군병의 위병대의 환송을 받으시며 다음 방문지로 출발하셨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정상회담이 열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0km 이상 떨어진 하바롭스크주의 콤소몰스크 나아무레. 앞서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난 뒤 러시아 언론에 김 위원장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곳입니다. 각종 군 관련 시설이 있는 군수도시로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인 수호이 57 등을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은 물론 군함을 건조하는 아무르 조선소 등을 둘러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이곳을 찾아 전투기 생산 공장 등을 둘러봤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 입장에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바롭스크주 방문이 끝나면 다시 전용 열차로 남쪽으로 1000km 이상 떨어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선 잠수함 전대를 주력으로 하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와 4년여 전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던 장소인 극동 연방대 등을 둘러본 뒤 밤늦게 북한으로 출발할 전망입니다. 특히 16일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별도 회동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북러 간 실질적 군사 합의는 물론 연합훈련 문제까지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서 나홀로 순방을 이어가는 배경으론 전력 노후화가 심각한 북한이 세계 2위 군사강국 러시아로부터 선진 군사기술을 들여와야 한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개발 지원을 약속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위성 본체나 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발사체를 빌려주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거냐는 질문에 그것 때문에 우주기지에 왔다고 답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성 발사 지원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Нам, конечно, нужно поговорить по вопроса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вопросам гуманитарного характера. 북한이 다음 달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공언한 만큼 위성 개발 협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악한 수준으로 알려진 북한의 위성 본체 만리경 1호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러시아가 보유한 위성체 자체를 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은 지난 5월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만리경 1호가 정찰 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서 손쉽게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성 본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데 필요한 발사체 자체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천리마 1형은 지난 2차례 발사에서 모두 기술적 결함을 노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직접 살핀 러시아제 안가라 로켓을 활용하면 무사히 정찰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킬 가능성은 더 커집니다.
안가라 시리즈 같은 것들이 원래 우리 그 러시아 러시아 로켓을 활용해서 우주로 올릴 때 우리도 지금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 왔었습니다. 만리경위로 정찰위성을 집어넣어서 쏜다 하면은 당장 연내에 북한이 정찰위성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능력에 더해 이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정찰위성까지 손에 넣게 된다면 그 위협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첨단 무기 기술의 대북이전을 시사했지만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받아들였다고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대1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에 방문할 것을 초청했다고, 푸틴 대통령은 이 초대를 감사히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페스코프 대변인은 모든 합의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부터 나흘간의 한시적 파업에 돌입하며 퇴근길 혼잡이 가중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 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평소의 75% 수준으로 철도노조 파업에 영향을 받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 4호선, 경의중앙선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은 출근 시간대는 평소 대비 90% 이상으로 운행률을 끌어올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하며 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정부 정책이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파업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당분간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서울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승리하자!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 SRT가 이번 달부터 기존 노선을 동해와 전라, 경전선까지 확대하면서 경부선 운영을 줄였는데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KTX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라, 경전, 동해선에 SRT를 도입하겠다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 경부선 열차와 호남선 열차를 축소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국토의 행태야말로 불법 부당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정부의 쪼개기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KTX와 SRT 통합 운영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 정책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 요구와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 일반 열차는 60% 안팎의 운행률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화물 운행은 평시 대비 27% 수준으로 수송에 큰 차질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상수송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전철 운행률을 평시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첫날 승객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쪽 한 3일 전에 예약해놨는데 취소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은 많았는데 다행히 우리 차는 괜찮아가지고. I feel like okay, I didn't take it seriously at first. Oh no, I'm gonna miss my train, but. 철도노조는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전국 철도노조 파업 첫날 파업 참가율은 21.7%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한국철도공사 출근 대상자 12,905명 가운데 2,803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등 세 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 장관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 논란을 문제 삼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안보 전문가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 부산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한 발언입니다. 2016년 촛불 집회는 반역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극언을 쏟아냅니다. 2016년 촛불 반역, 2019년 태극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헌법입니다. 문재인 따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신 후보자는 비슷한 시기 유튜브 방송에 나와 5.16과 12.12 쿠데타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쿠데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민주당은 이런 발언을 근거로 신 후보자 지명은 퇴행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민심 따윈 생각하지 않은 묻지마 개각, 이념전쟁의 선봉장이 될 강경파를 긴급 수혈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전력을 약화시킬 거라며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두환 세력의 부활, 하나회의 부활이냐는 국민적 분노가 큽니다. 이 역사관에 윤석열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를 최고의 국방 전문가로 지켜세우며 엄호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북러가 긴밀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당이 직접 건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장관 탄핵을 추진해온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쟁을 목적으로 신 후보자를 반대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저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정쟁을 확산시키려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안타깝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만 느껴질 뿐입니다. 신 후보자는 쿠데타와 탄핵 등을 둘러싼 과거 발언 논란에 사법적 판단과 정부 공식 입장을 지지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문 전 대통령 비난 발언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그리고 이전에라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도로 이명박 정부라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잼버리 파행 책임 등 국정쇄신에 걸맞지 않은 개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을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때까지 소임을 다하며 극적으로 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여가부 설립 정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제는 시대와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또 정책 기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설에 대해선 70년대 학번인 자신과 70년대 태어난 김 여사 사이에 어떤 학연이나 지연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방탄 단식이라며 깎아내리던 여권에서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제안을 한 건데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는 여전합니다. 이 배경을 손혜정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정기국회 기간,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비난 공세를 이어가던 여권으로서는 처음으로 손을 내민 모양새지만 김 대표 측은 이 대표를 찾아갈 계획은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방탄 단식이라는 시각엔 변함이 없는 만큼
이 대표 단식에 자칫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출구 전략이 마련되길 내심 기대하는 기류도 있지만 대통령 당시를 중단할 수 있도록 권유하자. 모든 의원들이 다 뜻을 모아서 저희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단식을 강행하겠다는 이 대표 의지는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 쇄신 요구에 여권으로부터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한 상황에서 단식을 접는 건 정치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검찰 수사와 이 대표의 건강 문제입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끊이지 않는 상황. 건강 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전국에서 단식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특히 임박한 체포안 표결을 두고 개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대표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의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정책을 내놓을 때는 긴 시간을 두고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증한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각종 규제안을 발표한 다음 날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내놓으며 현재의 금융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먼저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금융 불균형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시장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겹치면서 가계빚이 급속도로 불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달리 부채 축소나 상환 없이 계속 늘어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주택 가격도 소득이나 다른 기초 경제 여건 등과 비교하면 여전히 비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은은 관련 정책을 펼 때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책 간 공조가 부족했다는 반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 당국 사이 일관성 있는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당국과 통화당국 간의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둘러 답을 피했습니다. 그동안 한 10여 년간 통화정책과 거시건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고 누정되어 왔다는 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이 또 조금 다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대신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를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봤는데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한은은 향후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운영하며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 이름을 교실 칠판에 붙이는 이른바 레드카드 규칙을 만든 교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 상황에서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가지고 노는 반 학생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자 A 교사는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10여 분 동안 교실을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학생의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라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교실에 있는 A 교사에게도 항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A 교사가 병가를 냈을 때만 등교시키는 등 사실상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물병 사건이 있던 날부터 쏟아진 담임 교체 요구만 최소 8번에 학교 방문이나 문자, 전화 항의도 잇따랐습니다. A 교사는 기억 상실과 불안 등에 시달린 끝에 학부모 B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신고했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B씨에게 반복적인 부당한 요구를 중단하라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B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1, 2심 판결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부당한 교권 침해라고 봤지만 2심은 레드카드 벌점제가 아동에게 창피를 주는 잘못된 교육이었다며 B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고 A 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교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더라도 무조건 담임 교체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레드카드 벌점제를 비롯한 A 교사의 직무 수행도 정당한 교육 활동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 방법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비상 상황에만 허용된다는 건데 대법원이 이런 법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입니다. B씨가 A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됐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단 교권 침해 사례와 교사들의 극단 선택으로 몸살을 앓는 일선 교육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교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교권 보호에 큰 진전을 이끌었다며 학부모 민원으로 발생하는 담임교사 교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교육 교사는 학부모의 필요에 따라 교체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뉴스타파와 언론단체들은 유례없는 폭거이자 언론 탄압이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뉴스타파 건물에 들어가려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직원들이 겹겹이 막아섭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녹취를 지난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 한모 기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대치가 벌어진 겁니다.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런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언론 환경,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입니다. 검찰은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사무실에 진입해 보도 경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현재 뉴스타파 소속인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자택과 JTBC 본사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의 진술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이들이 대선 직전 허위 사실을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건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충분히 모시고 이런 부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까? 수사무마에 대한 의혹이? 반면 검찰은 언론의 의혹 제기를 무리하게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악의적인 왜곡 보도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 대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구성 요건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영장에 적시한 것 역시 허위 보도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도들을 뒤따른 언론사 보도에 관해서도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 만큼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윤 대통령 의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 씨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건넨 1억 6천여만 원을 인터뷰 대가가 아닌 책값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신 전 위원장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캐묻기도 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민의힘은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전현직 진행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정책 조정 특위 등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KBS 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최경영, 주진우 기자와 과거 TBS 라디오를 진행한 김어준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두현 위원장은 이들이 허위 날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해 고 조은결 군을 숨지게 했던 버스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과거보다 중형을 내렸다는 평가지만 7살 아들을 잃은 유가족들은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오열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0일 낮 경기 수원시 호매실동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하굣길의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교 2학년 고 조은결 군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기사 50대 최모 씨는 앞버스와 배차 간격을 좁히려 빨간불에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면 적용되는 민식이법으로 구속 기소됐고 사고 넉 달여 만에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정지 신호를 지키고 건널목에서 잠시 멈추는 등 어린이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7살 조군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면서 가족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은 헤아리기도 힘들다며 최 씨를 질타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제한 속도를 어기거나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앞선 판단과 비교하면 가벼운 형량은 아닙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민식이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사건은 모두 165건. 이 중에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게 162건이었는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6건뿐입니다. 심지어 어린이를 숨지게 한 3건에서는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참석한 고 조은결 군의 유가족은 선고 직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지금도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실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나중에 은결이를 만났을 때 제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유아에게 먹이는 이유식, 시중에서 사서 먹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아이에게 먹이는 거라 무엇보다 신경 써서 사는 이 이유식에 재료를 소급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양파랑 소고기 순서 재료가요. 영유아가 먹을 이유식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저울에 각종 재료를 올려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이유식 제품마다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표기된 대로 재료를 섞는 겁니다. 요 양은 위에서다 내려준 거죠? 네네. 하지만 실제 제품에 표기된 것과 재료 함량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가 15.7% 들어있다는 이유식에 실제로는 5.6%만 넣었습니다. 소고기 함량이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든 겁니다. 아보카도와 새우 역시 실제로는 반만 넣은 제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량을 속여판 제품은 무려 149종류로 대부분 영유아용 이유식이었습니다. 이 제품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재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1,000만 개, 248억 원어치 팔려나갔습니다. 재료나 함량이 바뀌면 이를 관할 지자체에 알리고 변경해야 하지만 별도의 조치 없이 임의로 제품을 만든 겁니다. 특별사법 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 위해사본 중앙조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저희가 수사 의뢰해서 수사 진행 중인데 일단은 현장에서는 좀 관리가 소홀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올해 안에 이유식 업체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중 이유식 제품의 영양 함량이 실제와 다르거나
이물질이 나오는 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 소비자 불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경찰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당시 모임 참석자도 한 명 더 적발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참석 인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집단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모임에 참석했다 추락사한 현직 경찰 A 경장. 경찰은 A 경장 역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A 경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30대 남성 문모 씨에게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택에서 체포된 문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검거 이틀 만에 구속됐습니다. 마약 모임을 주도한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마약 판매자의 신병까지 확보하며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마약류를 입수한 경위와 판매 장소 등을 캐물을 계획입니다. 특히 문 씨가 모임의 다른 참석자에게 마약을 팔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30대 남성 1명을 추가로 찾아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파악된 모임 참석자는 숨진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A 경장의 마약 투약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른 참석자들의 모바일 정밀 감정 결과까지 보태지면 경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관 3명을 교체하는 개각으로 지금 인사청문 전국 막이 올랐는데요. 야당의 초반 공세는 지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인데요. 논란의 발언들 그리고 오늘 신 후보자의 해명까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은 축제입니다. 문재인이 멸망을 기다리고 문재인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안 내려오면 붕짜자 붕짜. 서울에 보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나라 구해야 되겠다 나왔다고 봐요. 5.16 같은 게 정치법적으로는 구태타인데 우리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셨던 발언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구체적인 것은 각 발언에 대한 거는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전이나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태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자, 오늘 나온 해명까지 듣고 오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그리고 5.16, 12.12에 대한 옹호 발언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이게 과거 보수 집회에서 나온 발언이긴 한데 논란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여당 내에서는 이 과거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이제 그 신원식 내정자가 발언이 좀 강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해명을 아마 인사청문회 때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본인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몇 가지 포인트를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설명드리자 그러면 이제 12.12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판결이 나고 또 5.18 부분하고도 그 조화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이든 이제 그 사법부의 판결의 영역이든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5.16 같은 경우에는 당시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게 뭐 쿠데타든 군사혁명이든 군사정변이든 명칭이 어쨌든 간에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것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입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 그런 이제 후진국 수준하고 상상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쿠데타를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과격한 발언이 있었는데 그거는 수정돼서 다시 해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픽 다시 보여주시면 단어를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래픽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위에 보면은 5.16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 철학적으로는 혁명이다. 자, 이런 발언도 이제 과거에 했습니다. 이제 청문회에서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세 분의 이제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이제 평가를 언론에서 하거나 이제 뭐 이제 하는 거가 이제 뭐 싸움꾼이다, 싸움꾼들을 임명했다, 뭐 전사의 후예다, 뭐 파이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하나를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기회주의자들이다. 예. 왜 기회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원식 장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이 계속 바뀝니다. 예를 들면 저분이 바른미래당에 처음에 그래서 한때는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바른미래당 탈당한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입당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딱 잡으면서 아스팔트 보수하고 이제 손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 집회에 가서 저거 지금 아까 그 집회는 나온 거예요. 문재인 목을 뭐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맞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공천받아야 되니까. 청문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뭐 그때 또 뭔가 변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들이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이 입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홍범도 장군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의원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제기를 왜 육사내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분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5.16은 정치법적으로는 쿠데타인데 우리가 뭐 농업사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으니까 사회경제 철학적으로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가치를 조화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근데 왜 홍범도 장군은 그러면은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이자 한때 사회주의자였다라고 공산주의자였다고 왜 인정을 못하나요? 심지어는 북한이 설립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조화롭게 보고 두 가지에 모순되는 거를 이거는 왜 따로 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철학도 없고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정치인이다. 그냥 이건 그냥 뭐 막말을 하고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국방부라는 거는 확실해야 돼요. 철학이. 굉장히 철학이 확실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렇게 기회주의적인 분이 앉아서 될 곳인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발언이 계속 바뀌어왔다. 이 점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당에서는 어쨌든 군 관련해서는 최고의 전략가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입장이 있고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의 입장은 같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게 정부의 어찌 보면 공무원 중에 그 해당 분야의 최고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 해당 분야의 최고 수장으로서 적절하게 처신해야 될 그 사항들이 있고 뭐 신원식 내정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위의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방위 간사를 하면서 뭐 그동안 뭐 홍범도 관련한 발언은 있었지만 그 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특별하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그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는 따로 있진 않았으니까요. 다만 이제 정치인은 어쨌든 그 정무적으로 전선을 형성하고 또 그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비례대표를 사퇴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관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당연히 돌아가셔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럼 균형을 잡고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건가요? 뭐 그동안 이제 그 군인으로서 오랜 또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군사와 관련한 최고 전문가로서 비례대표를 사실 받으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야당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명 철회하라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뭐 야당 봐야겠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뭐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삐 처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목을 뭐 해라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장관으로 임명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에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고 제가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의 정치가 격해졌을 때 거기에 맞게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가 돼가지고 다 부안해동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정광훈 목사와 지금 지난번 그 국민의힘 그 이제 전당대회 때 이제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막 다 파보니까 김기현 대표도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정광훈 집회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금 제가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는 유튜버들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이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이념적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가졌으면 좋겠고 뭐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임명을 하실 거잖아요. 뭐 누구라도 지명 철회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만 본인이 신원식 후보자가 본인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진솔하게 사과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런 식으로 뭐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것을 그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히려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더 전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현역 의원 출신 국무위원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면서요? 네. 없죠. 없는 거는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격하게 하지만은 다 아는 사이니까 그건데 이거는 어차피 표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국무총리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 기조로 봤을 때 뭐 대통령께서 이거를 뭐 지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저희 거의 없다라고 그래서 보고요. 이번에도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다 맥락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세 분이 지명되셨는데요. 김행, 유인촌 두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발탁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첫 출근길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미혼부 문제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부 단독 부서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더 잘 실행될 수 있는 부처로 제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마 우리 여성가족부의 공무원들은 자기의 역량을 100분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고. 네. 자, 여성가족부 폐지는 뭐 대통령 공약인 건 다 아시는 일이고요. 지금 김행 지명자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이제 폐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 드라마틱하게 폐지하겠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전체 정부에 분산 재배치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은 자기의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시작된 부분을 살펴보자 그러면 여성가족부가 남녀 평등을 이제 메인으로 삼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남녀 평등이라는 게 과거 60년대, 70년대의 남녀 성차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이제 남녀 평등의 문제는 각 부서가 스스로 각자의 그런 부서 내의 기능으로서 다 존중해야 될 부분이지 하나의 부서에 집중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반성적인 고려에서 나온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어떤 부서든 그 부서의 존속을 위해서 과도한 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여성가족부 저번 정부에서는 선녀와 나무꾼 같은 동화를 마치 이제 나무꾼의 의복절도범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그런 이제 사안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제 해당 부서가 그 기능이나 목적과는 다르게 그 존재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요소는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서의 기능은 다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여성가족부의 현재의 상태라고 보여지고 그러나 남녀 평등이나 이런 부분, 가족 간의 문제 너무나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많은 부서들의 그런 공무원들을 분산 재배치를 각 정부 요소에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이제 포지셔닝을 전략을 강구하는 것 그게 아마 김행 여가부 장관 내정자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를 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 있는 중요한 기능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자, 이런 의미였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김준일 에디터는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하나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제 폐지되는 부서인데 장관이 2번이나 지금 임명이 된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야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렇게 이제 폐지가 안 된다라고 이제 여당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네.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한테 그러면은 이거를 얼마나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그냥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끝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던 기능들을 어떻게 배치를 하고 아니면 이거를 이름을 바꾸거나 기능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좀 예를 들어볼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성평등 다양성 기회균등부라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아닙니다. 국이 없고요. 그냥 위원회 같은 형식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양한 사례가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젠더 문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영국에는 외로움부가 뭐 따로 있다는 듯이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마이너리티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의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보관들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무조건 막무가내로 우리는 폐지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야당이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비전을 좀 보여달라. 그러면은 국민들도 폐지하는 대신 이렇게 확대 개편해 아니면 다른 식으로 기능 조정해 그러면은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면은 예. 야당도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노력을 안 한다는 게 가장 문제고 이거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어떻게 봐도 이건 폐지로 들립니다.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뭐 보다 잘 실행될 수 있는 부처로 제가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여러 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폐지를 하는데 폐지라는 말에 어감이 안 좋으니 그냥 영어를 좀 써서 엑시트하면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기능을 재배치하려고 하면 그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놔서 설득을 해야 된다. 이게 선행돼야 된다. 이런 설명이시고. 자, 오늘 김건희 여사와의 20년 친분설에 대한 기자들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나는 70년대 학번이고 김건희 여사는 70년대 생인데 이게 너무 친분 맺기에는 너무 먼 그대다 얘기하면서 이거 괴담 수준이라고 반박을 굉장히 길게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 20년 직위설의 최소한의 근거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제 그 패널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뭐 누구하고 친하다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교집합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김행 내정자께서 이야기하신 뭐 70년대 학번, 70년대생 이런 것도 결국 본인과 그 김건희 여사와의 그 교집합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김행 그 내정자는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대변인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지방직을 좀 전전하시면서 이렇게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일하는 대변인과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 내외와 이렇게 만날 접점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뭐 대선 기간이나 그 이후로도 김행 내정자가 김건희 여사와 뭐 친분이 있다라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근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도 20년 직위, 20년 직위설이 나와서 굉장히 그게 당황스러웠어요. 뭐 한 5년 직위도 아니고 20년 직위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행 내정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뭐 더 이상 확전될 그런 최소한의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친분설 20년 직위설은 왜 나온 겁니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저는 만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니까. 그래서 뭐 제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여기서 뭐 장성철 소장이 나중에 하려면 하겠죠.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김행 지금 후보자랑 김건희 여사랑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전시회에서 같이 찍은 사진들이 지금 김범수 아나운서가 사회 보고 있고 이런 사진들이 지금 파다하게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최소한 10년 전에는 알았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말하면 가짜 뉴스라고 하지 마시고 좀 그냥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럼 알면 안 됩니까?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김건희를 알았으니까 인사가 된 거다. 근데 여기에서는 저는 이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훌륭하신 전시 기획자고 내가 전시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만난 적 있다. 하지만은 나는 여러 가지 양성평등 뭐 거기 그 부처에서 원장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마치 이게 아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티즌들이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 그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서 그런 거 그 사진은 10년 전에 왜 김건희 여사인데 다 까먹으신 건지 하셨으면 좋겠고 자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9년생이거든요. 지금 네. 저기 김행 그리고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60년생이에요. 한 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러니까 무슨 30년 차이 나는 것처럼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김건희 여사랑 결혼했나요? 12살 차이 나는, 13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천하람 당협위원장이랑 친해요. 저보다 12살 어립니다. 친하게 잘 지내요. 제가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제가 친한데요. 저보다 22살 어려요. 그래도 제가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럽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친구로 호영호재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에서 만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무슨 예수 부인한 베드로 같아요. 제가 느끼면은. 불리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았던 사람인데 내 전문성이 있고 이거랑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해명한 데인데 괜히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고. 이 정부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하십시오. 예. 어쨌든 저희 딸과 여사님이 친분이 있다고 하는 게 가짜 뉴스로서 더 완벽성을 가질 것이다까지 오늘 반박을 했는데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근데 그게 사진 한 장 나왔는데 예. 만약 진짜 20년직이고 뭐 20년직이가 아니라 10년직인데 굉장히 친분이 있다 그러면 10년 전에 사진 한 장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정도로 친한 분하고 10년 동안 아무 뭐 관계가 없고 사진 나온 거 없고 서로 만나가지고 뭐 식사했다는 이야기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사진 찍고 친한 지기가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유인촌 후보자 얘기도 좀 해볼까요? 오늘 무엇보다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 지난해 자전거로 유럽을 뭐 2,000km 종주를 했다면서요? 예. 예. 사실은 뭐 굉장히 그 신선하게 이렇게 나타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 유인촌 장관 내정자가 51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그 만 나이로 해가지고 72세신데 아마 그 나이가 조금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체력적인 네. 이런 이제 그 의혹이나 뭐 이런 그 정무적인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뭐 선제적으로 그 정도 자기가 이제 체력이 좋다 이런 것들을 발언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퍼포먼스적인 기회로 잡으신 것 같고 그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2,000km 정도 뭐 자전거 타는 거 쉽진 않으니까 그 정도 체력이 있으시면 굉장히 그 자기 관리를 잘하신 거고 그리고 뭐 여전히 잘생기시긴 하셨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거나 뭐 그 체력이나 어느 정도 이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국민들의 우려를 또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장치로서는 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15년 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오늘 이런 발언도 했는데, 자, 과거 장관 시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이 이제 당연히 오늘 나왔겠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 또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런 부분. 기대가 전혀 안 되고요. 예, 8월 29일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내정자가 아니라 이제 특보로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윤덕 기자랑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블랙리스트 얘기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 얘기를 이미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 돈 받고 싶으면은 우리 말 잘 들어라.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인터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공산 전체주의 이제 선전선동에만 나라 돈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국정원에서 만들었고 문체부 장관이셨지만은 모른다고 하시지만은 그때 한예종 총장 황지우 총장 날려버리고 그때 그래 진중권 교수도 그때 그래서 과목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그때 뭐 다 잘리고 뭐 월급 토해내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본인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거는 블랙리스트는 였지는 않을지언정 그러니까 문화부에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그 생각이 바뀌셨는지 안 바뀌셨는지 모르겠고 이분도
불리하니까 갑자기 내가 이거 생각해 보겠다는 거. 8월 29일에 조선일보엔 그렇게 이미 인터뷰를 하시고서 그러니까 계속 이 장관 후보자들이 다 그 본인이 궁금하면 다 지금 말을 바꾸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사실 그 고민을 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결국 지원은 해야 되는데 어느 작품에 지원을 하면 지원 안 받은 작품과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구설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또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술 작품이라는 게 결국 이제 계량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는 지원해 주냐, 누구는 지원 안 하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이런 문제가 끊이지를 않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뭐 블랙핑크도 있고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각종 이제 우리 대중예술, 상업예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제 도달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선도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지원이라는 거는 결국 낙후된 곳에 부족한 곳에 지원을 하는 거지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게 뭐 지원을 한다 이런 거는 좀 국민의 세금을 쓰는 면에서도 적절치는 않다고 봐요. 이제 이런 부분도 과거 뭐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예술 생태계와는 또 달라졌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그 지원을 재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이제 전통 예술이나 아니면 순수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업성을 전제하지 않는 예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되 이제 뭐 대중예술이나 상업예술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줄여나가고 그런 이제 적절한 안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품별로 지원을 한다. 어떤 작품은 지원하고 어떤 작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예술 생태계에서 새로운 이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게 이제 유인촌 장관이 내정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지명된 세 분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기대도 말씀해 주셨고 우려도 말씀해 주셨는데 청문회를 보시고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로 단식 보름째입니다. 그간 뭐 이렇다 할 메시지를 내지 않았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단식 중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삶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 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동안 좀 반응이 냉담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자, 이렇게 물론 만나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런 얘기를 하실 걸 와서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참 제가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그 단식의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 3개 정도가 뭐 민주주의 훼손을 회복하라는 거, 뭐 그리고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국제재판소 제소하는 문제라든지 내각 총사퇴, 쇄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명분이 지금 실현하기가 너무 막연하고 진짜 이거를 원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명분을 지금 제시를 한 상태라 가지고 그 조건 가지고 이야기할 여지가 아예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문제, 뭐 어떤 구체적인 협의 가능하거나 타협 가능한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거라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만나고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야가 대화의 돌파구를 찾아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그냥 건강을 걱정하는 거 말고 솔직히 뭐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제해양재판소에 뭐 제소를 할 건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이제 후쿠시마 그 오염 처리수 방류의 수치가 정말 안전을 위협하는 최소한의 그런 수치적인 근거라도 있어야지 뭐 재판소에 뭐 제소를 하든 뭐 반대를 하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건강을 해치는 그런 단식이 계속되는 거는 뭐 그 여야 모두에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보고 뭐 김기현 대표가 현재 뭐 이 정도 발언하신 거 적절하게 잘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더라도요. 뭐 이제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게 조금 더 장기화됐을 때 여당 대표가 직접 찾아가는 이런 방안은 전혀 고려 안 하고 계십니까? 여당에서는. 근데 그걸 찾아간다는 게 뭐 찾아가서 말을 하면 단식을 중단하고 찾아가서 말을 안 하면 단식을 중단 안 하는 뭐 그런 개념도 아니잖아요. 자꾸 이제
굉장히 그 손을 내미는 모양새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손을 내미는 모양새를 만들면 그러면 그게 뭐 조용하실 것도 아니고 본인 또 단식을 중단할 만한 어떤 명분이 찾아가면 뭐 명분이 되는 건지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많은 이제 지지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그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과연 이제 뭐 김기현 대표 뭐 지금 현재 이 정도 발언하시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최선이다. 예. 자, 민주당은 의원 전체 의견을 모아서 중단을 요청하고 뭐 3선 의원들 별도로 또 의견을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뭐 지팡이를 좀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출구가 없다 이런 우려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속적인 목소리가 누적되면 좀 명분이 될까요? 뭐 명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그냥 쓰러질 때까지 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분위기나 상황 봤을 때 아까 뭐 그런 지적은 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뭐 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중단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이거는 생명이 위험하다고 해서 강제로 입원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김기현 대표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할 때 이해찬 대표가 찾아갔어요. 어찌됐든.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할 때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가 됐든 그게 조건이 뭐 맞든 안 맞든 그냥 여당 야당 이렇게 서로 지도부가 찾아가는 게 과거의 관례였어요. 정치가 좀 사나워졌다. 그리고 매정해졌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단식이 여론 흐름에는 영향이 있었을까? 그 여론조사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재명 대표 단식 돌입하기 2주 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보면 2%포인트 정도 민주당이 하락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만 좀 미미한 움직임은 보이는데 여론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굉장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내려갈 그런 상태였어요. 네. 23%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거든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23%가 바닥이라고 뭐 지지자들은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 이제 역대 지지율 추이를 보면 한번 떨어질 때는 이게 추락하는 게 날개가 없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23%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까지 내려갔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단식을 하면서 오히려 한 5%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지금 2% 정도 빠졌지만 어쨌든 지지율이 폭락하는 그 단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단식이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좀 정무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28에서 26으로 다시 떨어진다는 거는 오히려 단식이 더 장기화되고 있는데도 그것이 지지세를 지지자들을 집결시키는 그런 효과로 작동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지자들도 지지자들이지만 앞으로 이제 체포동의안 전국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이 사태를 지지율에 대해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한다는 걸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마다 조금 다른데 MBS 같은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 8월 5주 때 28% 민주당 찍었잖아요. 이때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28에서 26으로 2%포인트 빠졌다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빠진 거고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단식을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여론조사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단식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거의 반반 나와요. 그러니까 찬반이 거의 반반, 명분이 있다 반, 없다 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는 여론조사는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뭐 이거 이외에 뭐 사법 리스크 뭐 이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단식과 직결돼서 여론만 또 분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좀 미미한 거고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진한 지지율과 함께 이 대표의 출구는 결국 병원행위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안민석 의원 발언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단식 중단은 이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째는 쓰러지거나 아니면 정권의
그 응답이 있거나 정권이 응답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뭐 그럴 가능성 제로라고 보고요. 0입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어떤 쓰러질 때까지 할 각오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응답할 가능성은 뭐 0%니까 이 대표가 단식 끝에 쓰러지는 경우밖에 없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에 단식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권의 응답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단어신데요. 정권의 응답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단식을 푼다라는 건지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여권도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해야지 그 단식을 푼다라는 건지. 그거를 저번에 내놨던 그런 3가지 조건, 그 외에 뭐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하시는 건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쓰러지는 거, 병원에 가시는 거 그거 말고 아니면 뭐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뭐 구속되는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응답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실 게 있으면 오히려 그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 한번 제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 3가지는 그 지나치게 모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가능성이 절대적인 건데 그 외에 한번 좀 이 단식에 대한 돌파구를 민주당 측에서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보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다뤄볼 텐데 가수 김윤아 씨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 이후에 지금 여당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까지도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김준일 에디터께서 그간의 이 일정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김윤아 씨가 8월 24일에 이제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게 방류한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 후쿠시마 날. 오염수 방류한 예. 날. 그래서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정치인들 이제 특히 여당 정치인들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9월 12일에 최근이죠.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은 이제 자우림의 김윤아 씨를 좀 저격하기도 했고 그리고 김윤아 소속사에서는 정치적인 입장 피력한 것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김병욱 의원도 뭐 실패한 선동이어서 빨리 위축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장해찬 최고위원도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냐 뭐 이렇게 좀 여러 지금 뭐 정치인들이 조금 말을 얹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속사까지 입장을 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개념 연예인이다 이런 표현이 사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 때 처음 등장한 말이거든요. 이 광우병 사태에 대한 어떤 논란 가슴 이런 게 좀 자리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뭐 개념 연예인이라는 게 뭐 정치 사회적인 발언을 하는데 그 발언을 보면 뭐 제가 볼 때는 99%는 그 보수당을 공격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분들을 개념 연예인이라고 칭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뭐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인데 물론 이제 김기현 대표 발언에 대해서 당 대표 입장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적절성에 대한 그런 형식적인 부분 이런 이야기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제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당신들은 내 말에 토달지 마. 그게 표현의 자유다. 이거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되고 본인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좋습니다. 그게 생각의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는 본인의 생각도 비판받을 그런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는 게 그게 표현의 자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뭐 저는 물론 이제 김기현 대표가 나서셨고 뭐 김기현 대표가 나서지 않았으면 과연 그 이런 개념 연예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누구 한 명 이렇게 제대로 당에서 뭐 한마디를 제대로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개념 연예인은 개념 연예인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 이제 보수당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또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예,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동이 먹혔으면 더 세게 말했을 것이다. 오늘 뭐 이런 반응도 내놨던데 어쨌든 지금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이 돼야 되지만 이걸 비판할 자유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또 여당 내에서도 좀 반대 의견도 있던데 김우 의원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연예인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적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김준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뭐 받을 일이 있으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게 저 지금 김윤아 씨가 올린 저게 그렇게 이제 욕 먹을 일인가 일단 좀 뒤에 말씀을 드리고 네. 이게 지금 당 대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 국민의힘이 총동원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김윤아를 지금 두드려 팰 일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드디어 다시 이제 좌파 블랙리스트가 이제 다시 작동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까 유인촌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그런 일 없도록 그러니까 하겠다. 없지만은 오늘 사회 분위기가 이제 네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제 좌파로 딱 찍어가지고 자, 봉준호하고 박찬욱도 옛날에 좌파로 분류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지금 기생충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은 뭐 낙인 찍고 지금 어디가 뭘 하는지 지금 나라 경제가 지금 이 지경인데 지금 김기현 대표께서는 좀 경제 좀 신경 쓰십시오. 이런 거 지금 개념 없는 연예인 이런 거 챙기지 말고 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이게 정말 대단히 잘못된 걸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100년 동안 방류할지도 모릅니다. 거기 지금 가까이 가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폐로를 못 해요. 일본이 51년까지 방류하겠다는 거는 희망사항입니다. 이게 50년이 100년이 됐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해역에서는 지금 안전하다고 하고는 있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IAEA 보고서에도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만약에 그거를 추상적인 언어로 연예인이 걱정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정치권이 나서서 다 이렇게 두드려 팰 일인가요? 그러니까 과도하다. 적당히 좀 해라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 보수 정부가 탄압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당대표 나오고 누구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들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네. 지도부까지 나서는 건 너무 좀 도를 넘는 거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도부가 나서는 게 도를 넘는다고 평가를 받든 좌파 블랙리스트라고 평가를 받든 그게 뭐 심하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에 평가를 받든 한 번은 이런 개념 연예인들이 보수당을 이렇게 타겟팅해가지고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조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나이트 포커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결과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열린 정례 NSC 상임위원회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ICBM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 제재에 담긴 무기 거래,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하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행위에도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도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전쟁 물자 지원과 군사기술 협력을 논의한 것에 우려의 뜻을 나타내면서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 횡보의 원인을 두고선 전현 정권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여야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무기를 거래하는 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를 해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협력은 유엔 결의 위반이란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더 가까워진 배경을 놓고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현 정부 외교정책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북러 정상회담의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정책과 균형을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입니다. 역사성을 상실하면서까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에만 열중했던 외교 행태의 결과입니다. 미국 대 러시아 중국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해법은 균형 외교라고 강조했는데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북한의 운신폭이 넓어진 건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 정책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비판을 적반하장이자 안보 자해 행위라고 직격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선 한미일 삼각공조가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식의 순진하고 이기적인 국제 외교 안보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한 발 더 나가 당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북한 지원에 대가가 따른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건데 야당은 우크라이나전 참전 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K방산의 첨단 무기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러시아도 굉장한 그 타격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똑같이 한미일 공조에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이 흑백 논리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니까 우리가 군사 무기를 지원해야 돼.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안개 속에 휩싸인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중국이 타이완과 일본 오키나와 주변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무기 거래는 거리를 두면서도 반미 진영 대결 구도에선 내심 반기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젠15 전투기가 스키 점프대로 불리는 비행갑판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목표물을 탐지하자 미사일에서 불을 뿜습니다. 지난달 처음 공개된 산둥 항모의 타이완 해협 통과 장면입니다. 이번엔 타이완 남동쪽 430km, 일본 오키나와 남쪽 650km 해역에서 이런 실전 훈련이 포착됐습니다. 일본이 파악한 항모 전단 규모는 수상함만 6척, 여기에 지난 11일 미야코 해협을 통과한 8척까지 합하면 최소 14척이 원양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타이완 해협에선 24시간 동안 군용기 68대와 군함 10척이 중간선을 압박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때와 비슷한 숫자입니다. 전투기 가운데 일부는 산둥 항모와 합류해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判断它是在做远海的长航训练，除了飞机以外，也有船舰来做一个配合的执行。 앞서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벌인 뒤 타이완 해협을 지나간 것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중국은 미군의 소형 항모가 동원되는 올해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에도 반발하며 바레만 일대에서 잇따라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진영 대결 구도의 최전선에 놓인 중국. 겉으론 무기 거래에 선을 그으면서도 속으론 웃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하며 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정부 정책이 노사 교섭 대상이 될 수 없어 파업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며 강경한 입장이라서 당분간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전국 철도 노조가 서울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나흘간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철도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승리하자! 철도 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서 고속철도 SRT가 이번 달부터 기존 노선을 동해와 전라, 경전선까지 확대하면서
경부서 운영을 줄였는데 승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수서와 부산으로 가는 KTX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라, 경전, 동해선에 SRT를 도입하겠다고 기존에 다니고 있는 경부선 열차와 호남선 열차를 축소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국토의 행태야말로 불법 부당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정부의 쪼개기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KTX와 SRT 통합 운영과 노동자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 전면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정부 정책이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 요구와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 일반 열차는 60% 안팎의 운행률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화물 운행은 평시 대비 27% 수준으로 수송에 큰 차질을 빚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비상수송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전철 운행률을 평시 대비 90% 이상 유지하고 대체 인력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첫날 승객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쪽 한 3일 전에 예약해놨는데 취소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걱정은 많았는데 다행히 우리 차는 괜찮아가지고. I feel like okay, I didn't take it seriously at first. Oh no, I'm gonna miss my train, but. 철도 노조는 추석 연휴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한 원생 부모가 이를 사과하러 간 교사를 대변 기저귀로 폭행했다는 소식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원생 부모 측은 아동학대 행위와 막무가내 입원실 방문에 감정이 폭발했었다며 기저귀를 던진 행위는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여성 얼굴이 어린아이 대변으로 범벅입니다. 휘어져 버린 안경에도 옷 여기저기에도 묻었습니다. 세종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지난 10일 학부모한테 아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똥기저귀를 펼쳐가지고 얼굴에다가 밀어붙이고 가격을 하면서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비볐다. 기저귀 폭행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가 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세종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한 질타와 함께 보육교사들이 지금보다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사회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자란다면 아이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분이 커지자 원생 부모 측은 폭행 행위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어두운 골방에 혼자 재우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답답한 표현을 뒤로 넘어가면서 머리를 박으면서 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두드린다든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이런 상황에 교사가 연락도 없이 아이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그것도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입원실에 막무가내로 들어온 것을 보고 감정이 폭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폭행건과 아동학대건을 각각 담당 부서에 배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해서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와 마포구 JTBC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라며 정권과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JTBC는 보도국에 진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양측의 논의를 거쳐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거라며 옹호했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한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뉴스타파와 JTBC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수사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선 관련 보도가 나오게 된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고한 대로 해당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한 전현직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3명까지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허위 날조 인터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진행자 3사람을 우선 고발합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조율하고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너무나 큰 사이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개인에 의한 작품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반박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배후설을 일축하며 역사관과 오염수 문제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국면전환용 수사에 나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검찰의 언론사 압수수색은 비판 언론을 옥죄려는 정권 차원의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이면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이 밀고 들어가겠다는 대언론 선전포고입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언론에 대해 칼춤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전방위 수사 이면은 결국 유리한 언론 지형을 만들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다양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무관한진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시켜 따져보자며 역공도 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걸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알고 있었다며 확전을 예고한 터라 여야의 대립각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이 개 식용금지 입법화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개 식용금지 입법 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금지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민의힘 내에선 김건희법으로 명명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금지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과반 넘게 개고기 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농해수위 법안 심사를 통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자고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출범한 위원회에서도 시대적 흐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다만 업계와 종사자들의 업종 전환과 보상 문제에 이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오늘 저녁 7시 50분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56살 김모 씨가 자신을 끌어내던 국회 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김 씨는 현장에서 제압됐고 경찰 2명은 팔과 손, 얼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씨는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국회 본관 내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어서 당시 농성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에 서울 강남에서 젊은 고가의 수입차 운전자들이 잇따라서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이번에는 무면허 상태로 벤틀리를 몰던 남성이 사고를 내고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경찰관이 문신을 한 운전자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눕니다. 30대 남성 A씨는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몰다가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겁니다.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차에서 버티다 차량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펑 소리가 나서 밖에 쳐다보니까 사고가 나 있었고, 그냥 제가 본 장면은 그냥 경찰들이 테이저건 쏘려고, 테이저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거니까 그냥 한국 가면 엎드려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의 상태를 의심한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A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의 첫 재판이 열렸지만 수사 기록 열람 문제로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최원종을 법정에서 처음 본 유족들은 크게 분노하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3일 인도의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은 뒤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2살 최원종. 최원종의 차에 치인 6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졌고 20대 여성 역시 한 달가량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은 조현성 성격장애를 앓는 최원종이 스토킹 조직이 괴롭힌다는 망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폭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생각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최원종의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4명이 피해를 입었고 국민도 큰 충격과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던 최원종 측은 사선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선 아직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첫 재판은 불과 20분 만에 끝났고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원종이 감형받을 목적으로 사선 변호인을 4명이나 선임한 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8월 3일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열람을 못 했다는 거는 핑계지 않습니까? 핑계. 그러면서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는 살인자의 인권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보다 존중받아선 안 된다며 최원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사형을 원합니다. 저희 딸아이 겨우 20살인데 인생을 완전히 빼앗아갔어요. 최원종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은 한 달여 뒤인 다음 달 10일로 잡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또 살해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서 숨진 여성을 기리는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오늘 저녁 7시부터 신당역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안전 인력을 충원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인원을 감축하려고 한다면서 실패해서 배우지 않으면 같은 비극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사 기밀을 얻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법정에 선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은 전 시장은 끝까지 무죄를 항변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였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과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건 지난 2018년 10월쯤부터입니다. 은 전 시장은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고 자신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고 요구하며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경찰관 지인의 인사승진, 특정 업체와의 4억 5천만 원 규모의 관급공사 납품 계약 체결이 이후 진행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2019년 12월까지 박 씨로부터 평가를 좋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과 67만 원 상당의 와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판단은 모두 유죄였고 은전시장은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은전시장은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범행을 공모하고 관내 공사와 관련해 업체 측 브로커에게 뒷돈 1억 원을 받은 박 씨에게 징역 7년을, 이권을 대가로 수사자료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됐습니다. 은전시장의 실형 확정으로 역대 성남시장 가운데 뇌물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는 민선 1기 오성수, 2기 김병량, 3기와 4기를 지낸 이대엽 전 시장 등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은전시장 전임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의혹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대법원이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친북단체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통일부는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한 뒤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만약 정상이 참작된다면 과태료가 면제, 감면될 수도 있지만 통일부가 윤 의원의 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 원을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감 유행이 지속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000명당 발병한 사람은 지난해 9월 둘째 주 5.1명이었지만 올해는 9월 첫째 주에 11.3명 수준입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0일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11일 노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가 40대에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모두 8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 50대가 4조 7천억 원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이 2조 8천억 원으로 전체 33.7%를 차지했습니다. 경남 진주 도심에서 난폭 운전을 벌인 오토바이 폭주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부분 10대 중고등학생인데 쫓아오는 순찰차를 향해 폭죽을 쏘기도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도로를 점령한 듯 질주합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고개 운전을 하고 뒤쫓는 경찰을 조롱하듯 두 팔을 이리저리 흔듭니다. 순찰차를 향해 폭죽을 쏘기까지 합니다. 불법 유턴에 역주행까지 교통법규 위반 행위만 120차례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사이렌 울리고 이제 경고 방송하면서 따라가니까 급정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신호 위반한다거나 뭐 중앙선 침범해서 거꾸로 간다거나 위험한 행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이들 대부분은 10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오토바이 폭주 무리는 지역 종합병원 인근 도로에 모인 뒤 새벽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5대로 위험천만한 폭주를 10km가량 이어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살면서 지나가는 소리. 경찰은 7개월 동안 이들을 쫓아 13명 모두를 검거했습니다. 통신 수사하고 그다음에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교차 통화 내역이나 그다음에 기지국 수사 등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취임 6경기 만에 첫 승을 올린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선수들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유럽에 더 머물려던 계획을 급히 바꾼 건데 여러분이 오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난 일색인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한 운동복 차림의 클린스만 감독이 배낭을 메고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수많은 취재진을 바라보며 특유의 미소를 지은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에 더 머물려던 계획을 급히 바꾼 이유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Yeah, because you asked for it. No, because obviously the KFA said, there's a lot of media waiting normally for the team when they come back home. And so no problem. I said I can switch plans. I had plans. We
애초 클린스만 감독은 당분간 해외에서 원격 근무를 이어간 뒤 이달 말쯤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었는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듯 팬들과 언론의 관심을 오히려 환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With Germany or United States, we never got a reception at the airport with the team after friendly games. So that's new to me. 지난 2월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은 지금까지 단 67일만 한국에 머물렀고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거센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6경기 만에 사우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A매치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We're learning more and more about the growth of the team towards the Asian Cup, and I think the last 10 days in Wales and in Newcastle against Saudi Arabia. 클린스만 감독이 국내파 선수들과 함께 귀국한 인천공항에는 5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45일 만에 우리나라 땅을 밟은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주말 K리그 경기를 관전하며 선수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네, 얼마 전 미국 의회 UFO 청문회에서는 미국 정부가 외계인 유해를 비롯해서 그 존재와 관련한 증거를 수십 년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멕시코에서도 UFO 청문회가 열렸는데 1000년 전 외계인 유해로 추정된다는 물체가 제시됐습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2개의 관이 놓였습니다. 관 속에는 2구의 깡마른 미라 형태의 유해가 담겼습니다. 크기는 작은 아기 정도로 신체 구조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눈, 코, 입의 형태를 갖췄지만 투상은 앞뒤로 지나치게 길쭉합니다. 또 손가락은 각각 3개입니다. 멕시코 언론인이자 이 분야 연구자는 이 유해들이 지구상의 어떤 존재와도 관련 없는 비인간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Es la reina de todas las pruebas. O sea, si el ADN nos está demostrando que no son seres humanos y que no hay nada que se parezca en el mundo a esto, así lo debemos de tomar. Son seres no humanos. 마우사는 이 유해들을 지난 2017년 고대의 거대한 지상 그림으로 유명한 페루 나스카 근처의 모래해안 깊은 곳에서 찾았고 700년에서 1800년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유해들의 엑스레이도 제시됐는데 전문가들은 몸속에 여러 개의 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는 않았고 청문회 의원들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Nos quedamos con reflexiones, con inquietudes y con la ruta de seguir platicando sobre esto. 멕시코 의회의 이번 청문회는 외계인의 존재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게 될 수 있는 멕시코의 항공우주보호법과 관련해 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지구촌의 심각한 빈곤과 기아, 건강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설정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점검을 해보니 이 목표의 이행률이 겨우 15%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인은 예상대로 심각한 기후변화였습니다. 정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족한 전쟁과 가뭄으로 배고픔이 일상이 된 아프리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모습에서 그 고통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에서 기아에 시달린 인구는 약 7억 명, 전체의 9%에 달합니다. 유엔은 지난 2016년 국제사회와 함께 기아와 빈곤, 질병 등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시행될 이 목표를 중간 점검했더니 이행률이 겨우 15%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행 부진의 원인은 예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는 기후변화가 지목됐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18개 국제기구와 함께 매년 공동으로 기후과학 합동보고서를 발간 중에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온난화가 심화하고 있지만 올해 전반기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년 전보다 오히려 0.3% 증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찾아올 가능성이 9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유엔에서 열리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정상회의와 기후 목표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보고서는 즉각적이고 전례 없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지만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가운데 호남 해안에는 오전까지, 영동에는 밤까지 시간당 최고 4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이 25도에 머무는 등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호남 서해안과 영동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 호남 내륙에 최고 100mm, 그 밖에 다른 지역에는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대체로 선선하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예년 기온을 웃돌며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광주 29도, 대구 2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이어 휴일까지도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